그동안 저희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는 로스트 미디어에 관한 영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로널드 브라운과 조이 정션. 조이 정션이란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방영되었던 어린이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상의 마을 조이 정션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보안관과 마을 주민들이 등장하고 여러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동용 프로그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90년대까지도 제작이 진행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 보안관을 비롯해 여러 마을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합니다. 이들 중 가장 개성이 특이한 캐릭터는 바로 론이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론이 다른 주민들과 구분되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그가 인형 친구인 마티와 함께 나오는 복화술사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이 론 역할을 맡았던 배우 로널드 브라운이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남성과 인터넷을 통해 나눴던 채팅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로널드와 채팅을 했던 상대 남성 역시도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로널드 브라운과 함께 체포된 남성은 마이클 아넷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터넷 채팅으로 나눴던 주된 관심사는 거의 다 아동과 미성년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심지어 마이클에게 범죄 계획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자신이 살던 지역 근처의 미성년자들을 들키지 않게 납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로널드는 2020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조이 정션은 미성년자, 그것도 아동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범죄자가 아동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불미스러운 사실 때문에 재방영이 금지되고 다른 매체로의 발매도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영상들이 발견되어 인터넷에 업로드되기도 했지만 전체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 하네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여기자의 죽음. 크리스틴 처벅은 플로리다주의 방송 기자였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방송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1966년부터 방송국에 취업해 경력을 쌓았고 잠시 방송국 일을 떠나 다른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방송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틴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방송국 동료 한 명을 짝사랑해서 그의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표현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고백은 하지 못했고 결국 그가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틴은 1974년 당시 한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코스트 다이제스트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7월 15일 아침 그녀는 인사말을 건넨 다음 정해진 대로 게스트를 부르는 대신에 갑자기 웬 종이를 꺼내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녀의 돌발 행동에 제작진과 게스트마저 당황했는데요. 약 8분간 자신이 가져온 기사를 읽던 크리스틴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에게 유혈이 낭자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띠고 오늘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로 죽음을 보도하는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권총을 꺼낸 후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방송
방송국에 전화해 진짜인지 혹은 연출인지 묻기도 했는데요. 끔찍하게도 이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영상을 녹화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유가족은 이 영상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합의를 거친 뒤 영상을 전부 파기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찾지 못한 영상들이 남아 있었는지 2016년에는 2개의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마지막이 녹화된 이 생중계 영상은 아마도 공개될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나루미 키요시 고문 테이프. 1978년 7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일본 교토에 위치해 있던 나이트클럽 베라미, 이곳에서 2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가게 안에는 50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고, 갑자기 들려온 2발의 총성 때문에 클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격을 당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를 이끌고 있던 다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는 부하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어떤 영화의 제작에 관해서 의논을 마친 뒤 뒤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2발의 총알 중 1발이 그의 목을 관통했지만 그는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두목을 저격한 일을 수소문했고, 나루미 키요시라는 남성이 범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루미 키요시는 1952년 출생으로 사건 당시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였으며 대일본 정의단이란 이름의 협회 소속으로 밝혀지는데요. 이 대일본 정의단은 이름만 그럴듯한 또 다른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나루미 키요시가 다오카를 저격했던 것은 3년 전부터 벌어지던 조직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 간의 전쟁에서 나루미 키요시가 소속되어 있던 대일본 정의단의 두목 요시타 요시히로가 숨지자 나루미는 즉시 야마구치 구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결심하고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루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문에 야마구치 구미를 조롱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전국적으로 퍼진 거대 조직이었기에 당장 나루미 키요시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던 대일본 정의단 조직원들도 나루미가 잡히기 전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해 9월 17일 고베시의 지이호우지란 절 부근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어느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사체는 잠옷만을 입은 상태였고 반쯤 백골화가 진행되어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워 보였지만 사체의 등에 남아있던 문신의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나루미 키요시의 시신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시신의 상태가 무척이나 참혹했다고 합니다. 숨지기 전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이 여러 개 있었으며 이가 모두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 모든 손톱도 빠져나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숨지기 전 분명 고문을 당한 듯한 정황이었는데요. 대일본 정의단의 조직원 3명이 자신들이 한 짓이라며 경찰에 자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이른바 나루미 키요시 테이프가 야마구치 구미에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나루미 키요시를 고문하고 숨지게 만든 조직원들이 야마구치 구미에 그를 해치웠다는 증거품으로 보낸 것이며 나루미 키요시가 숨지기 전까지 그를 고문하는 모습이 전부 녹화되어 영상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녹화된 영상은 다오카 카즈오와 간부 몇 명이 시청한 뒤 그대로 폐기되어 영영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고문 내용을 녹화한 테이프가 존재하기는 했는지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야쿠자들의 잔혹함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기도 하네요. 어쩌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상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어느 코미디언의 추락. 빌 코스비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입니다. 명예의 전당 거리에도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정도로 꽤 유명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출연했던 시트콤 코스비 쇼는 1988년 한국에서도 코스비 가족 만세란 제목으로 방영되어 1992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방송 활동을 하며 쌓은 명성도 꽤 높은 편이었고 인간적인 면도 훌륭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에게서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주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2014년 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빌 코스비의 77번째 생일을 맞이해 기획한 이것은 빌 코스비 77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벌이는 스탠드업 코미디이자 빌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이 담긴 쇼였다고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꽤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녹화를 그의 생일인 2014년 7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재즈 센터에서 촬영되었고, 이렇게 녹화된 프로그램은 추수감사절 이후인 2014년 11월 28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프로그램 공개 열흘 전인 11월 18일 유명 모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제니스 디킨슨이 빌 코스비의 범죄를 폭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처음 빌 코스비의 성추문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것은 한니발 버레스라는 이름의 코미디언이었는데요. 그의 공개적인 고발이 이어진 후에 제니스 디킨슨이 용기를 내어 빌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녀의 폭로에 따르면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던 당시 코스비 가족 만세 시트콤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조율을 하던 중 빌 코스비가 건네준 와인을 한 잔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20시간 이상 기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빌의 체액이 묻어 있었으며 이에 관해 따지려고 하던 그녀에게 빌 코스비와 그의 회사가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후 뉴욕 매거진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실명을 밝힌 피해자만 35명이었고 익명의 피해자까지 합치면 50명이 넘어가는 수였습니다. 물론 빌 코스비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정했지만 그는 2005년에도 이미 어느 여성 농구 코치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로서 무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빌 코스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법의 심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빌의 단독 주연 프로그램 공개 열흘 전에 이런 큰 사건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 자체가 엎어져 버릴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 넷플릭스의 컨텐츠 책임자였던 테드 서렌도스는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해 완전히 취소시켰습니다. 녹화 당시 실제로 참여했던 관객들이나 촬영분을 가지고 있는 제작진들이 아닌 이상 이 쇼를 기억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 보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